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다음 주 드디어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올림픽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단일팀 문제였죠. 관련해 보수는 프레임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북한 선수들 참가는 남한 선수들 기회를 박탈한다. 공정하지 않다. 올림픽은 그 탄생부터 평화를 위한 것이었고 유치하는 노력부터 이미 공공의 자원이 엄청나게 동원이 됩니다. 하여 선수들도 올림픽 정신의 구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개인적 이익 일부를 남과 공유할 의무가 함께 부여되는 겁니다. 전쟁이 고론되던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평화의 상징이 필요하다. 그럼 개개인 출전 시간 중 일부는 그 목적을 위해 공공재가 될 수도 있는 게 올림픽의 정신과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 메시지의 전달과 관리에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출전 시간이 줄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단순한 프레임 하나에 거의 모든 언론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동조하는 상황이 저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올림픽이 개인 커리어만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아니잖아요. 올림픽이 개인만의 경영이면 올림픽기와 국기는 왜 겁니까? 선수 명함하고 이력서를 걸어야지. 올림픽만 생각해온 어린 선수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고 억울할 수 있죠. 그럴 때 단일팀이 가지는 상징과 의의, 올림픽의 공공성과 우리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평화의 절박함을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없다면 언론이 뭐하러 있습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이슈는 원래 정부가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게 맞아요. 네. 그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황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단일팀이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어요. 메시지 전달과 관리에. 그리고 또 그만큼 보수가 초장부터 아주 잘 치고 들어온 프레임이고. 그래서 정부가 수습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단일팀의 불공정 프레임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 반쪽짜리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슈가 다 끝났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이제서야 한마디 하는데 고생한 개개인의 기회를 제한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 중요한 가치인데 그게 유일한 가치는 아니에요. 올림픽은 개인의 기회 실현 이외에도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의무가 선수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네. 올림픽이 선수 개개인에게 배태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초장부터 여론이 확 쏠리니까, 무서워서 그런 건지, 비겁해서 그런 건지, 언론이 그런 말을 안 해서 한마디 하고요. 더 웃긴 거는 이런 포인트예요. 보수가 갑자기 개인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노조 지지해야지, 보수가. 노조 포함하면 맨날 뭐 국가 경제를 생각하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올림픽에서만 개인 권리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이따시만한 허점이 있는데 그냥 언론들이 넘어가 주니까 실망입니다. 저는. 자,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세월호 특별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구속됐습니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된 건데요. 이들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 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관련해서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하도 뉴스가 많아서 이제 구속에 있는데 드디어 세월호 진실규명을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그렇죠, 행위가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질 시점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시 사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야 미리 막죠. 당연하게.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걸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도청하고 미행하고 무엇 하는지 어떤 회의를 하는지 그 안 알려주거든요. 특조위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공관을 도청하거나 사람들의 통화를 도청하거나 사람들을 미행하거나 기본적인 사찰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막기가 어렵잖아요. 이미 언론을 타면.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특조위의 기밀을 어떻게 수집했는가 또는 뭐 그와 같은 내용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한 특조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문건이 나온 건데요. 2015년 11월 달에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새누리당 추천위원 4명이 나갔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들이 똑같이 문건에 쓰여 있습니다. 당시에 치밀한 보안이 요구되어서 특조위 상임위원조차도 내용들을 몰랐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 일정과 내용, 행적조사 안건이 언제 어떻게 의결될지도 다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다 이제 밝혀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여기서 국정원은 왜 기여했고 정부는 왜 재단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이렇게까지 방해를 했는가?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안종범 수석에게는 특조위 7시간 조사 막으라면서 해수부를 적극 하라고 5자리나 시켰다라고 하고요. 조윤선 수석에게는 기형적인 특조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과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병우 수석에게는 정교조 계획을 무력화시키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뭐 세월호도 사실 아직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게 훨씬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출발점에 제대로 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스인데요. 검찰이 다스의 법인의 수출 대금 1,500억 원을 쪼고 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사라졌다라는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건데요. 검찰은 최근 다스의 전현직 회계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그리고 안홍구 청장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얘기죠. 예,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예, 비자금. 그리고 제가 2012년에 싱가포르에서 예, 이런 비자금이 그쪽으로 모인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그때부터 추정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스위스 계좌를 이제 털면서 국제적으로 블랙머니가 싱가포르로 많이 이동했었거든요. 그때 스위스 은행이 싱가포르로도 많이 이사를 갔고요. 그때 왜냐하면 거기가 합법적으로 차명 계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싱가포르에서는 합법이에요. 대리를 내세우는 게. 거기에 이제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 혹은 뭐 비자금 저수지라고 저희끼리는 불렀었는데 돈이 모여 있다고.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어디서 다 끊겨요. 하다 보면. 예. 프라이빗 뱅킹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거 공권력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언제 되려나 그러고 있었는데. 예, 드디어 착수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계기가 마련되고. 예. 다스의 싱가포르 회사 이름은 인티어 다스라는 곳인데요. 2005년에 캐나다 업체와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의혹들이 만들어지자요. 2012년에 폐업했습니다. 진작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예요. 돈이. 이런 돈이라는 게 계속 흘러가니까. 어쨌든 싱가포르가 거점이었다. 거점 중 하나였다. 예. 이것까지는 저도 확실하게 알고 있던 바입니다. 예. 그 이유를 추적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드디어 공중파 뉴스에서도 나오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누나의 아들인 조카 김동혁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동혁 씨가 최근에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모친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이거 하지 말았어야 할 기자회견이다. 끝났다, 이제. 뚝이 무너질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다스를 공격한 것도 사이버사나 국정원 댓글은 훈련된 조직원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진실이 끝까지 가는데. 혹은 공직자들이 있고. 하지만 다스는 민간인들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 방어막 한 군데 구멍을 뚫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가 무너지면 심리적으로 다스가 뚫렸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심리적 저지선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나만 혼자 이거 방어하고 있으면 뭐해? 이렇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외삼촌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예, 드디어 사실을 말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참여유사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겠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예. 다음 뉴스는요? 예, 또 영포빌딩 압수수색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왔다라고 SBS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다스 관련된 보고를 직접 받았다라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급소를 찔렀다라고 할 정도로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급소를 찔렀어요? 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SBS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급소는 뉴스공장이 지난 7월부터 찔렀어요. 예, 시사인도 함께했습니다. 계속 찔렀는데 청와대 민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찾고 그 과정을 청와대 민정이 뭐 자기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청와대 대빵이 시켰지? 민정이 왜 그걸 혼자 해요? 그리고 민정이 왜 사기업하고 계속 연락을 합니까? 그 사기업과 연락한 문서들도 진작에 공개했고요. 그렇지만 검찰 조사가 중요한 건 그때 이제 노수공장에서 여러 가지 문건을 들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문건이나 증거를 여기 이 부분은 검찰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검찰이 확보했다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림이. 자, 다음은요. 네, 김재정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일종의 키맨이다라는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상속자인 부인 권모 씨가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상속세 탈루한 의혹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속자인 부인 권모 씨가 아니라 제3자가 상속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발견된 지 4개월 넘었어요. 뉴스공장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제3자가 했다고. 안홍구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 하지만 이게 다 이제, 뉴스에, 지상파가 가장 정제해서 내놓는, 뉴스에서 보도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다음 순요. 네, 이명박 정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은폐무마한 혐의로 구속된 전 국방부 수사팀 관계자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구속이 됐는데요. 이 관계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적극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부 지시를 받고 핵심 진술을 덮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스 효과라는 겁니다. 저기가 뚫렸네? 나 혼자 방어한다고 지금 내가 방어할 대상,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호가 되지 않네? 나만 하면 뭐해? 이런 심리적 저지심에 뚫리는 효과가 있어. 다른 분야도 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윗선 규명에 힘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다 풀려나가면서 한동안 소강 상태였는데 다시 한번 속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 기자회견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무 내용도 없는 기자회견. 아무것도 없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 순요. 네, 서지현 검사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주에도 JTBC에 출연해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 털어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법무부의 부실 대응 비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상기 장관이 피해 사실을 적시한 서 검사의 메일을 받았는지 여부가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저도 이 뉴스 봤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지점을 발견했어요. 이제 법무부 관계자 발로 첫 뉴스가 나왔죠. 네, 뉴스원 보도였습니다. 네, 장관이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메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 여기서부터 출발됐거든요. 법무부 관계자 발로. 네, 직접 메일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따 공식 브리핑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거짓 해명, 말 바꾸기 이게 이제 하루 종일 보도된 내용인데 이 탐사 보도를 오래 해온 저로서는 이거는 진짜를 놓친 뉴스다. 껍데기만 본 뉴스다. 최초로 제가 아무도 이 말을 그렇게 저녁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나와서. 왜냐하면은 서검사 측에서 메일 보냈다고 했어요. 답장을 받았다고 했어요. 메일은 법적의 증거 능력이 인정받을 만큼 확실한 물증입니다. 이제는 상대 손에 메일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있다고 하는데 일부러 거짓말해서 상대 손에 있는 증거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 들통이 나는데 이런 건 바보도 안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첫 출발부터. 그리고 이렇게 큰 사건인데 여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장관한테 직접 진정을 했어요. 이게 맨날 있는 일입니까?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더군다나 관련자가 현직 의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아주 유명한 검사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게다가 그런 메일을 받고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고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체를 다 잊어버려요? 네, 검찰국의 관련자 면담하도록 지시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와 약속 잡고 미리 알려달라는 이야기까지 그런 건 했다고 중요하지 합니다. 않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장관도 잊을 수가 없고 또는 숨기로 했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그리고 거짓말도 불가능하고 게다가 지시를 이행한 사람도 너무 많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단 다음에 그 다음에 사건을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거짓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죠. 잊을 수도 없는 사건이죠.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그 법무부 관계자가 장관을 메일을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해당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정말 법무부 장관에게 확인을 하고 기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인가. 제가 보기엔 이 사태의 진짜 주인공은 이 법무부 관계자입니다. 그 관계자가 장관님 메일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확인을 했는지 여기서부터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 거짓말입니다. 확인했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한테 물증이 있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면담한 직원도 있어요. 관계자가 많아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장관이 거짓말해서 피할 수도 없고 얻을 이득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못하면 기자들이 관성적으로 그냥 법무부 관계자와 법무부 브리핑이 차이가 나. 아싸 거짓말 이렇게 기사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맨날 껍데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그 관계자는 왜 그랬냐. 10중 8구 제가 보기엔 거짓말했어요. 이걸 파야 진짜 뉴스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조직 장악이 안 된 건가? 아니면은 이전 정부의 인사 일부가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걸 못 보면 진짜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가해자는 사라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만 남는 거예요. 사건의 주요 인물인 것처럼. 하여튼 마음에 안 듭니다. 요새. 자. 네, 어쨌거나 서검사도 법무부 담당자 만나서 진상조사 요구했는데요. 해가 넘도록 조치가 치러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 점대로 따질 일이에요. 예, 그 점은 그 점대로 따질 일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사건의 포인트가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 첫 보도가 나간 관계자를 봐보세요. 그리고 관계자와 장관의 말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진짜 사건이 숨어 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예, 바른정당과 손잡고 통합신당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6.13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 관련 통합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한 번만 더 코멘트를 하자면 전당대회 안 하는 거를 가지고 여러 기사에서 우회로를 찾는다, 우회한다. 어떤 기사는 산에 길을 내고 물에 다리를 놓는다, 막 이런 표현을 하던데 정치권이 앞뒤 안 맞게 행동하거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기준을 바꾸거나 그 여야 모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출입처면은 또 막 공격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덮어주기도 하죠. 근데 이건 예를 들어서 이 우회로다, 전당대회 안 한 거. 우회한다. 산에 길을 내고 물에 다리를 넣는다. 이건 너무 만져주는, 이거 애모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표현이 너무 선정적인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보세요. 합당은 전당대회에서 결정한다. 오늘 열받네요. 당원이 그래요? 근데 안철수 대표 측이 장악한 중앙위가 당원을 개정해요. 전당대회 안 하고 그냥 당원 투표를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원을 개정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추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미 합당이 됐는데 국민의당의 전당대회는 이제 영원히 할 수가 없는데 어디서 추인합니까? 어디서? 추인할 데가 없어. 앞뒤가 안 맞아 이건. 논리적으로 하나도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우회로예요. 이거는 강목 들고 용팔이 전당대회를 했는데 정면 돌파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적당히 좀 해야지. 민망해요 진짜. 뭐 우회로예요 이게. 아유 바보같이 정말. 자 어제 블랙하우스에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죠. 공중파에서 최초로 포털에서 매크로가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걸 시연했는데, 당연히 네이버에서는 검색어에 등장하지 않았고, 공중파에서 네이버, 매크로 가능해. 신기하거든요. 검색해 봐야 돼요. 등장하지 않았고, 당연히 예상한 바입니다만. 그러면 안 됩니다. 네이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 블랙하우스 한번 검색해 보시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보셔야 됩니다. 매크로가 가능하다는 거. 오늘 뉴스도 많고 할 말도 많았네요. 네.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네. 바로 끝내면 안 되는군요. 미니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한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아침부터? 뉴스를 읽다 보니 갑자기 띵 해가지고요. 그래, 됐지. 됐죠. 예. 일리 있어요. 장관님도 갑자기 훅 가실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요. 갑자기 저희 연결드린 것은 이제 뭐 올림픽 내내 중간중간 연결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루 이틀 놓쳤는데 열병식 관련한 뉴스도 있고 그리고 뭐 금강산 안 가는 뉴스도 있는데 우선 북한이 금강산에서 행사 안 하겠다고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있다고 생각해요. 일석 3조 정도. 일석삼조. 하는 생각인데. 예. 첫째는 남쪽에서 그 금강산 문화행사를 비롯해서 예. 남북이 이렇게 뭐 공동원하고 또 공연하고 하는 걸 가지고 무슨 북한의 체제 선전이니 네. 또는 뭐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니 하는 식의 보도들을 일부 언론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했죠. 그다음에 예. 또, 예. 그다음에 또 2월 8일 날 하게 돼 있는, 건군절 행사, 70주년 건군절 70주년 행사도 그것도 무슨 올림픽에 오기로 해놓고 그 전날 하는 법이 어딨냐. 이게 완전히 그 위장평화공세다 내지는 갈라치기다 뭐 이런 비난을 하는 데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첫째. 두 번째는 대내적으로 그 남북한 공동 문화 행사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만 가서 관중석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북한 주민들도 데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금강산 근처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는 것도 간단치가 않고 왜냐하면 굉장히 못 사는 동네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옷도 헤이피고 등등 아니면은 평양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원산이나. 그 교통 문제도 간단치가 않아요. 북한의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특히, 기름은 뭐,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자동차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고, 동원이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북쪽 공연도 하지만, 네. 우리 쪽에서 가서 공연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쪽에서 가서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북쪽이 좀 부담을 느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그 블랙하우스 때 잠깐 보였던 그 베이비복스 평양 공연. 네. 그 베이비복스의 평양공 같은 걸 보고 북한 사람들이 느낄 문화적 충격. 예. 그리고 그것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득될 것이 없다. 핑계 없냐? 이번에 남쪽에서 뭐 여러 가지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핑계 대고 이거 이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여러 가지 사정상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이제 종합적으로 북한이 판단했을 것이다. 예. 네, 그 대신 마식령 스키장에 뭐 공동 훈련을 한다 하는 것은 그 별로 그렇게 접촉 기회가 없어요. 선수들끼리는. 예. 스키이기 때문에 이게 기록 경기 아닙니까 스키가. 그러니까 실제로 갔다 온 그 기자들 얘기 들으니까 각자 북한 선수 한 번 쭉 타고 내려오고 네. 우리 선수 타고 내려오고 뭐 그러고 끝났다. 별로 이렇게 물론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하는 그거는 뭐 좋은데 이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건 부담을 별로 안 느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공연도 하고 남측에서 가서 오래된 시설들도 이제 이용해야 하고 뭐 북한 입장의 형편도 있고 또 남한에서는 이걸 또 비판도 하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기분도 나쁘고 형편도 어렵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런 차원일 것이다.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예. 이건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는 건국절 열병식. 북한에서는
건군절. 건군절, 예, 국이 아니라 건군절.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올림픽 전날인데 이렇게 퍼레이드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분명히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북한에서는 아니 이거는 이쪽 행사인데 니네가 이것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건 한편으로 양쪽을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결국은 이 행사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원래 북한의 건군절이 예. 1948년 2월 8일이 건군절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죠. 예. 그런데 그러다가 78년부터는 건군절을 4월 25일로 바꿨어요. 그게 이제 1932년 4월 25일 그때 21살짜리 김일성이 예. 김성주였죠. 처음에는 항일 빨치산 항일 유격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날이 4월 25일이에요. 그거를 건군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때부터 78년에 4월 25일부터 4월 25일 건군절로 만들어가지고 2014년까지는 4월 25일을 건군절로 치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열병식 할 일 있으면 열병식 하고 실내 행사 할 일 있으면 실내 행사. 근데 열병식까지 하는 것은 되게 꺾어지는 해예요. 10년, 5년, 20년 이럴 때. 그러다가 다시 그러니까 15년부터는 김정은 시대죠.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다시 건군절을 2월 8일로 되돌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금년이 처음으로 맞는 꺾어지는 해입니다. 70주년. 예. 금년 신년사에서 9월 9일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데 그게 70주년이라는 얘기부터 하면서 그걸 대대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걸 잔치로 만들자. 그리고 남쪽에서 마침 평창 올림픽도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참가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도 좀 축하해주자 하는 얘기를 신년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월 8일이었다가 4월 25일로 됐다가 2015년부터 2월 8일로 다시 되돌아간 건데 예. 이게 이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아버지 때 그러니까 김정일 때 그리고 김일성 때 성취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군사적 업적을 한 번에 이번에 보일러 주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무기도 들고 나올 거고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국군의 날 행사를 생각해 보면 예. 열병식 하면은 탱크 무슨 미사일 끌고 나오고 공중에서는 비행기 날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올림픽 전날 바로 하는 것이 하필이면 또 날짜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예. 우연히 그렇게 일치했죠.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건군절 70주년 행사기 때문에 이걸 작게 할 수가 없어요. 70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 바꿀 수가 네? 70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라 바꿀 수가 없고 그렇죠. 그쪽에서는 큰 잔치다. 그러니까 바꿀 수는 없겠네요. 옆집의 잔치에 이제 가기 전날 자기네 칠순 잔치하고 오는 셈인데 예. 그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기를 끌고 나올 거예요. ICBM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행사를 할 텐데 그게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나 우리가 볼 때는 위협적이 될 수 있지만 예. 그쪽으로 봐서는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자랑스러운 일종의 전시 행사인데 그 대내 통치 차원에서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김정은의 소위 장악력을 높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못지않은 업적을 쌓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평창 올림픽에 재뿌리려고 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각자 하고 오라고 해도 돼요. 저희는 7년 전에 결정됐지만 여기는 70년 전에 결정된 거라 바꾸서 그 잔치를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네. 제가 보기엔 또 한 1, 2주 사이에 또 장관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핵심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안원구 전 복세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것 진행하기 전에 플란다스에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양쪽을 다 만났습니다. 물론 한쪽은 여기 계시고, 네.
이사회 관계자도 만나봤어요.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우려도 충분히 들었고, 네. 자체적인 판단의 이유도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는 그 결정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그렇게 이렇게 중단한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또 청장님은 또 나름의 이유로 플란다스계를 계속 추진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입장이 양쪽 다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양쪽 다 만나서 그러면 입장을 확인한 만큼 양쪽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해법이 뭐가 있는가 열심히 찾고 있고 다음 주 정도면은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는 내용을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재자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재자는 진짜 귀찮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 이사의 입장도 들었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또 청장님도 또 계속해서 왜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잘 존중하고 살리되 그러나 해법은 세상에 해법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예, 해법을 잘 찾아서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잘 살려서. 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국세청장이 다시 등장하고 막 뉴스에. 네, 그렇습니다. 반가우셨겠어요? 네. 감옥 갔다 오신 분으로. 전 국세청장들 중에 좀 물론 이런 정치적 사건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이제 명예가 추락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죠. 근데 이번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케이스가. 예. 정부의 그 하청 혹은 청부사죠. 이건 청부 사찰에 동원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세청 정말 그 사악함의 끝이 어딘지 어디까지 추락해야 될 것인지 네. 정말 참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당시 일을 시작했을 때 국세청장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찾기 위해서 국정원이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그때 이제 자금 추적하는 데는 국세청이 짱이니까 국세청의 이런 핵심 인물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게다가. 예. 그것도 대북 특수공작비를 전용해서 그 돈을 받고 또 그 돈 일부는 또 미국 국세청에 뇌물로 줬다는 거예요. 뇌물로 주고. 그리고 이게 국세청은 무슨 그 국정원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로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기꺼이 수행했고 근데 열심히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덮었다. 그게 이제 덮었기 때문에 영원히 묻힐 수 있었는데 이번에 엉뚱하게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뒤지다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또 이명박의 최순실이라고 제가 부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구멍이 쑥쑥쑥 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 제가 가장 붕괴하는 이유는 지금 돌아가신 대통령 두 분입니다. 이게 살아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음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부관 참시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에 그 동원된 인원 중에 국세청장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안홍근 청장님하고 자세히 얘기해봐야 되겠다. 예.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이게 이제 쭉 한번 읊어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전후. 그러니까 데이비슨 또는 연어 이런 공장명으로 이제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직원들을 공조직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파견해가지고 뇌물까지 써가면서 그 사실을 파악하려고 했었다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는 한상률 전 청장이 노무현 대통령 뒤를 캐는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랬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태강실업 세무조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 이어받은 분이 이제 지금 이현동 전 청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그 DJ 비자금 때문에 독일 가서 전번에 얼마 전에 국민의당의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자금이 얼마 있는 거 뭐 봤다 검찰에서 봤다 해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된 그렇죠, 적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국세청이 난장판이 됐거든요. 그 한상률 청장이 있을 때 이미 그때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제 뒤를 캐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상률 씨가 미국으로 도망가고 뭐 도망갔죠. 도망갔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네, 도망갔는데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추적해야 돼요. 예. 그 부분도 지금 남아있지만 네. 그 뒤에 이현동 씨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난리가 났는지. 예.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것도 국정원하고 짝짝꿍이 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상률 청장은 그게 드러나는 바람에 청장직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거 도망입니다. 진짜로. 예. 예. 도망가서 당시 미국에서 비자 연장이 현지에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자 연장까지 해주면서 네. 거기 도망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야, 이거 정부 하청 그 서찰하다가 난리가 났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청장이 또 이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몰래.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조직을 망가뜨려 놓고 또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 혼자 개인이 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미국까지 보내려고 하면 예. 미국 국세청하고 접촉하는 조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밑에서 이 일이 분명히 부정한 일이라 뇌물을 써가지고까지 하게 됐다면은 부정한 일인 줄을 알고 이 일을 그렇군요. 했을 거예요. 청장이 돈 들고 가서 주지는 않았잖아요. 가방 줄 수는 없죠. 예. 그럼 그 일을 수행했던 그 당시에 직원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 예, 그리고 한상률 당시에 그런 일들을 했는 사람들이 그대로 버젓이 계속 왔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일이 이전에 밝혀져 가지고 누구누구가 뭐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리고 국세청 개혁 TF에서 뭐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 청산 부분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다 알 텐데 대충 고위직들은 그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국세청을 개혁한다고 하는 팀 중에 그 당사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아찔. 그러네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런 일을 은밀하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이현동 청장도 결국 청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2년 만에 상급 국장에서 네. 2년 만에 청장까지. 이제 어려운 일입니까? 아유, 불가능한 일이죠, 보통은. 그러면 뭐 국세청 안에서는 다 알았겠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했다, 뭐 했어, 이렇게. 정권하고 특별한 유착 관계가 없으면 네. 있기 불가능하다. 그렇게까지. 얼마 걸립니까, 보통은? 보통 뭐 10년? 아, 그걸 3년 만에. 2년 만에 출파했다? 그렇죠. 예. 그럼 뭐 대위가 별다는 거네요, 바로. 뭐 그런, 뭐 대위까지보다는 하여튼 뭐 거의. 소령 정도 됩니까, 그럼? 소령이 별다는 겁니까? 바로 중간 건너뛰고?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제 한 대령쯤에서 네. 바로 이제 대장이 되는. 아, 대령에서 대장이 되는. 네, 그런. 그거나요. 저는 별 하나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점프한 것이다, 한꺼번에. 그렇죠. 네. 2년 만에. 네. 아, 그러면 국세청 내부에서는 뭐 파다했겠군요, 소문이. 아마 다 짐작하는 사람들은 다 짐작하고 있었다.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정권에 뭔가 엄청난 충성을 해가지고 지금 잘 보여서 저렇게 되는 거라는 걸 다들 알았겠군요. 그 이제 보직 경로를 이렇게 보면 지금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자리에까지 갔는지는 쭉 보직 경로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대부분 보면 이제 청와대를 갔다가 그 정권 초기에 청와대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점프를 크게 하죠. 그러고 난 뒤에는 초고속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자리를 계속 점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청장까지 가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그 보직 경로를 보면 지금도 그 보직 경로를 따라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드러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지 않은 분들은 뭔가 있다. 뭔가 정부가 하청한 특별한 사항들을 몰래 실행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현동 전 청장, 예. 이제 뭐 사법 처리를 받겠죠. 돈 받는 것도 드러났고, 뇌물 미국에 준 것도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한 일도 일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저도 확실히 확인은 못했지만 전번에 그 김재정 씨 네. 죽고 난 뒤에 상속세 부분하고 몰락받은 과정에서 이 당시에 뭔가 국세청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힘든다고 그랬었죠. 그 말씀하셨죠. 네. 네. 그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아직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게 그러한 관계가 없으면 네. 있기 어려운 신고 내용과 물납 과정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때 국세청에 누군가가 그 일에도 동원되거나 관여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확인한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건 속에 제가 눈에 익은 문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이거 국세청 쪽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국세청 쪽에서 작성을 했거나 아니면 국세청 쪽에서 컨설팅. 도움이 없으면 네.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의심을 했었죠. 그때는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이거 내가 거기 평생 계셨으니까, 이거 우리 쪽 사람이 관여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요. 그 내용 속에는 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 눈에만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국세청의 이제 전 청장이 어떻게 정부의 하청을 받고 이전 대통령들을 몰래 사찰하다가 실패했는가 돈까지 받고 개인적으로 삭복하고 그런 내용인데 요것만 있었을 건 아니다. 아마도 이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상속 관련해가지고 뭐 처리해준다거나 혹은 뭐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혹은 직접 관여한다든가 하는데 국세청 관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보이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세청 문제는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문제도 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예, 뭐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다. 국세청의 최근 분위기는 혹시 모르십니까? 최근에 이제 물론 감옥 갔다 오셨지만 국세청의 전 후배라든가 그런 분들이 여차저차하면서 제가 사실 이제 그 국세청 직원 대다수의 직원들은 정말 성실하고 정말 훌륭한 직원들이에요. 대부분의 조직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부 조직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이유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부 간부들 극소수죠 항상.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였고요. 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정권의 그 비호하에 자꾸 이제 성장하고. 하니까 전체 국세청이 매도되는 거는 정말로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말 훌륭한 직원들이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일로 그 사회적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주 특정한 사람을 꼭꼭 집어서 우리가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아주 성실한 사람들은 절대 이게 그냥 같은 그 범주에 넣어서 이걸 다루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알겠고. 그러면 그 극소수에 해당되는 여전히 조직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핀셋으로 탁탁탁 좀 집어내 줬으면 좋겠어요. 집어내 주는 거는 결국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이제 본 그 자체에서 해주면 제일 좋은데 스스로 안 되잖아요 원래. 그게 스스로 하기가 참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같이 했으면. 요거 이제 앞으로 한번 계속 얘기해 보죠. 국세청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원구 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0년 전에는 하계올림픽을 주최했고 그리고 16년 전에는 월드컵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계올림픽. 세계 3대 스포츠 제전을 모두 개최한 6번째 나라가 다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6번인지 아셨습니까? 5번째입니다. 틀렸네, 내가. 세다 보니까 6번째 같은데. 러시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저희가 5번째라고 얘기할 때는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같이 큰 대회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빅 이벤트를 다 치른 나라는 5나라밖에 없다. 이게 저희의 늘 주장입니다. 그럼 6번째, 5번째 팩트 체크를 이미 다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럼 제가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모르실 줄 알았는데. 장관님은 이제 다른 얘기 하기 전에
국회의원 비례하실 때 네. 예, 재선도 안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무려 장관식이나 계속 하시고 네. 욕심쟁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뭐 말씀하셔도 할 수 없고요. 제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꾸 사회적 역할 같은 것들이 저에게 이제 주어져서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도 할 수 없이 하시는 네. 거고요. 장관도 할 수 없이. 네. 네. 나는 하기 싫은데 시대가 나를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예. 욕심쟁이. 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음고생을 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문체부가 주관해야 하는데 우선 뭐 단일팀이라든가 한반도기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이슈가 돼서 예, 정부가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을지 모르셨죠.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예.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제. 이 단일팀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IOC가. 그렇죠. 예.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스위스 로잔의 이 승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죠? 네네. 예. 일단 그게 제대로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어요? 우선 단일팀 관련해서는요. 네. 제안을 저희가 지난해 6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려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 ITF 시범단이 무주에 왔을 때 장웅 IOC 위원이 왔어요. 그래서 장웅 IOC 위원에게 우리 이희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예. 제안을 단일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요. 예. 했고 또 IOC 위원장 토마스 바우 위원장에게 또 똑같은 제안들을 했고 우리가 진작에 했군요. 예. 우리가 단일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더니 IOC 위원장이 창구를 단일화해달라. 우리가 나서겠다. 이래서 이제 북한의 참여 문제를 포함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마식령 스키장을 가보고 싶다. 서로 공동 훈련을 남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자. 금강산에서 문화제를 하자. 예술단 내려와 달라.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다시 내려와 달라. 응원단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포함해서 IOC에 이미 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단일팀 문제도 거기에 포함돼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핵실험, 정치 군사적 상황 때문에 논의가 묻혔다가 예. 1월 1일 날 그렇죠. 거기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면서 9일 날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이 같이 단일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논의를 시작한 거죠. 예. 최종 결정은 20일 날 IOC에서 했는데요. 남북은 그렇게 합의했지만 이제 그 결정을 IOC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스위스 로잔에 가셨고 그때 그러면 회의 주제를 아예 IOC 위원장이 했습니까? IOC 위원장이 주재하는 거죠. 직접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IOC의 그 집행위원들도 참여를 하는 남북이 같이 참여하는 남북 IOC 위원도 함께 참여하는 회의였는데요. 장관님도 가셨고. 네네. 북한의 체육부 장관도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9일 날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이 된 이후에 10일 날 선수들이 전지 훈련을 미국에서 마치고 돌아왔어요. 네. 이때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이때 9일 날 이 문제가 거론되자 바로 왜 선수들한테 안 물어보고 니들이 결정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왜 우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 선수를 왜 희생시키느냐. 네. 그다음에 단일팀을 갑자기 만들면 팀워크가 제대로 만들어지겠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 제기들이 터져나왔어요. 터져나왔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 타당성이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정부가 하고요. 준비가 안 됐었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단일팀 역대 단일팀은 항상 환영받는 이슈였지. 네. 단일팀의 문제를 이거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정부를 향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초기에는 당황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10일 날 선수들이 들어온 뒤에 바로 제가 직접 아이스하키, 한국 아이스하키 협회,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협회장과 전무이사 등 임원들을 만났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란 모레이 감독이 돌아온 11일 날 아이사키 감독. 우리 차관과 체육국장이 직접 진천에 내려가서 선수들과 감독을 만나서 설명을 했고 이해를 구했고요. 그 뒤에 다시 그 다음 날은 대통령이 직접 선수촌에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려가셔서 이해를 구했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제가 또 선수들과 감독과 함께 대통령 장관 다 선수들 만났다. 선수들이 직접 만나자고 해서 선수들과 1시간 넘게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수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또 도와줬으면 하는 문제들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선수들은 우리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피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 문제가 궁금했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럼 단일팀이 된다면 국가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당신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희생하는 게 있으니. 예. 우리한테 해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선수들은 정말 직접적이네요. 네. 그랬더니 우선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즉 실업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직장이 있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바라겠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요구다. 가능하겠냐. 그래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알아봤고요. 몇 군데에서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고1 학생이 3명 있어요. 고2가 또 3명 있어요. 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대학에 가려면 운동을 접어야 됩니다. 없으니까. 체육 특기자를 받아주는 대학이 없습니다. 남자는 5개 대학이 있는데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체육특기생으로 받아주는 대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은 못하지만 이거는 대학과 논의를 해야 되니까 대학과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실제로 가능한 대학들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우선 선수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과정에 마침 수원시청에서 실업팀을 창단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원시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80억을 들여서 아이스링크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마침 아이스링크를 짓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창단하겠다. 창단비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창단하겠다. 대신 창단하면 문체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건 가능하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선수들이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협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지속적인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2022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우리 재력으로 8강에 진출하고 싶다. 그때까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겠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게 선수들이 원하는 거였고요. 그런 논의가 1월 10일, 11일, 12일, 1월 9일 날 처음 문제 제기된 이후에 계속 선수들과 협회가 논의됐던 거예요. 제대로. 예. 그리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19, 20일 날 스위스 로잔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IOC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가장 논의가 오래되고 또 결정이 어려웠던 것도 역시 단일팀 문제였습니다. 단일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IOC는 일단 북한 선수 12명을 받아라. 그래서 IOC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IOC가 12명을 받아라. 그래서 35명으로 팀 엔트리를 우리가 북한의 요구사항 혹은 우리 요구사항을 IOC에 12명이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IOC가 12명을 받아라? IOC가 12명을 받아라. 그리고 처음 하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게임당 최소 5명 이상 출전하게 해야 한다. IOC의 요구입니다. 북한의 요구가 아니고 북한의 요구가 아니고 IOC 요구입니다. 그래서 왜 보도가 안 됐습니까, 제대로? IOC가 그렇게 요구해서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선수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회를 시켰어요, 제가. 정회를 하고 그때가 밤 12시 가까운 시간, 한국은 12시 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협회에 전화를 해서 전무이사라든가 또 아이스하키 협회장과 통화를 했고요. 그러면서 감독이 3명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5명은 어렵다고 한다.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협상을 시도하면서 완전 잘못 알려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요청을 받아서 3명까지라고 하고
IOC 요구했고, IOC는 아닌데 더 많이 받아라. 그럼요, 예. 5명을 받아라. 예, 예. 전체적으로는 북한이 12명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IOC에서는 이제 IOC가 단일팀을 계속 관심 있고 밀었던 것은 한반도에 이제 전쟁 위기가 있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그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림픽의 역할이니까. 네. 올림픽위원회에서는 그런 정도 효과를 내려면 당연히 숫자도 오고 생색만 내는 게 아니라 선수도 많이 출전해야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출전시켜라. 예. 이렇게 한 거네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요구했었어요. 이거가 어떻게 안 알려졌죠? 이거 문체부가 홍보를 못한 거 아닙니까? 네, 홍보를 못했고 또 공장장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없었는데요. 그때 불렀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안 오신 거예요. 그때 어디 가신 거면 여기를 오셨어야지 처음부터. 거기다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오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정회를 해놓고 이거 완전히 예상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5명 요구했는데 IOC가 3명으로 줄여라 이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거기다가 워낙 IOC에서 세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우리 선수 입장을 물어보았고 논의를 계속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아이스하키 협회에서는요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계속 우리와 논의를 해가면서 기다리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했었고요. 연맹 이런 데서도 뭐 발언권 있지 않습니까?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은요.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르네 파젤 회장이 선수를 희생시키기 어려운 국내 사정이 있다면 북한 선수 5명을 더 포함해서 27명의 게임 엔트리를 주겠다는 것이 IIHF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의 공식 결정이다. 와, 다른 나라는 22명이 뛰고 우리는 27명이 뛰게 해주겠다. 예. 그게 가능하냐? 일본이나 스웨덴이나 스위스가 그게 동의하겠냐? 하겠냐? 그랬더니 다 동의 받았다. 이런. 그렇게까지 제안하면서 북한 선수가 최소 5명 이상은 게임마다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게. 보수 정당 욕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 매체하고 결국은 국제사회 IOC 혹은 IIHF 아이스하키 협회에서는 당연히 그 정도 의미가 있는데 왜 반대하냐고 네. 하는데 요 불공정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언론도 안 도와준 거네요. 예. 이런 망할. 네. 진짜 나쁘네요. 저희는 27명이 뛰게 해주겠다는 IIHF의 요구를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경기를 해서 우리는 27명이 뛰고 일본은 22명이 뛰어서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 일본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왜 네. 저게 특혜를 주느냐 할 수 있죠. 네. 비겁하다고 할 테고 지면은 더 창피하고 차라리 깨끗하게 이기든 지든 깨끗하게 22명이 뛰는 것이 낫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건 안 받겠다. 선수들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네요. 네. 국제사회 IOC 이게 제대로 안 알려졌다는 게 이건 진짜 언론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당장 뉴스공장에 나왔어야 하는데 판단 착오예요. 네. 그 얘기를 왜 이제 이게 알려집니까 이게. 이거 말도 안 해요. 정말. 내막이 그랬군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강하게 요구하는데 IOC나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해줘 이러지 않았을까? 막연히 추측했는데 정반대였고요. 정반대였네요. 최소 5명 이상을 출전시키자는 요구와 우리 감독이 3명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사이에서 이게 계속 정해를 거듭하니까 중재안이 나온 게 4명이었어요. 4명으로 그럼 하자라는 중재안이 나왔는데 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단일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의견을 지켜줘야 된다. 우리 선수와 감독들의 입장을 지켜주지 않으면 단일팀 못한다고 제가 버텼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저희 안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결정이 된 거죠.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 내막이 이렇게 안 알려졌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문체부 바보! 그리고 언론도 정말 나쁘네요.
이 스토리는 그 자체로 사람들한테 네. 감동적인 면이 있어요. 국제사회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준다. 아, 이게 안 알려주고 그냥 선수들 시간 뺏어가지고 이게 불공정하지도 않은 이 포탈의 댓글 부대 진짜 잡아야 되겠어요. 그 선수들이 희생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에 관련해서 이제 북한 선수 3명이 들어오면 우리 선수 3명이 완전 제외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제외된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저희도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 선발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맡긴다는 것이 IOC의 결정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5번 경기를 하는데 4번을 뛰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30분을 뛸 선수가 25분을 뛰거나 20분을 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 배제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북한 선수 3명이 들어오면 우리 선수 3명이 경기를 아예 못 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출전 시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늘 나오신다길래 제가 이제 그 이슈도 잠깐 했는데 출전 시간이 사회물이 아니거든요. 올림픽에서는. 네. 그거 다 대회 전체도 세금으로 쓰이는 거고요. 유치도 그 대한민국의 공공의 자산이 엄청나게 대통령부터 들어간 거고요. 그 행사 올림픽 전체가 무슨 개인의 경영만 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의 정신이 평화 아닙니까? 그게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그 올림픽의 정신에 가장 부합되는 이벤트니까 또 IOC가 이렇게까지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행사는 사실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정확한 이벤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공공재가 되는 겁니다. 일정 정도. 그렇죠. 네네. 쉐어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 얘기를 언론이 하지 않는 게 저는 불만이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진상 전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네요. 전체 과정이. 그래서 저희는 양보라면 양보이고 희생이라면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작게 양보하고 크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작게라도 양보하면 안 된다. 이건 희생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컸었습니다.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불만인 게 그겁니다. 아니 개인의 그 기회가 보장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올림픽에서는 그게 유일한 가치는 아니에요. 이런 다른 중요한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일방적인 프레임을 막 때리면 언론이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라고 이제 제어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나쁩니다. 비겁하거나 언론들이. 문체부 바보 그리고. 네네네. 뉴스공장에 빨리 나오시지. 예. 내막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내막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전후 과정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IOC 입장에서는 한 달 전만 해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고요. 북이 계속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또 한미 군사 합동 훈련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올림픽이 이게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서는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선수들을 보내기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로 위기가 높아졌던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평화올림픽으로 안전한 올림픽으로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남북이 저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본래 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르네 파젤 그 IIHF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회장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설득해갖고 그러니까요. 국내 언론에는 보도가 잘 안 됐죠. 뉴스공장에서 보도 안 됐으니까 다른 데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27명의 게임 엔트리를 주기로 우리가 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협의를 해서 논의를 끝냈다. 그러니까 받아라라고까지 하는 것을 저희는 그거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보면 불공정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도 다른 나라 아이스하키 협회 연맹에서 좋다. 예. 그게 어떻게 선수 출전 시간
몇 분 가지고 따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결정한 사안을 요 안에서 보수해서 이게 불공정 프레임인데 추천 시간이 줄어드니 작디 작은 프레임으로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는 27명 했니래 그럼. 이렇게 하는 사안을. 네. 야 말도 안 되네요 정말. 이게 언론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문체부 바보. 플러스 이 포탈에서 이런 여론이 전체인 것처럼 막 뒤엎어버렸거든요.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막과 진상이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또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알고 보면 저희 교통방송이라서 네. 안내를 하고 다시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친절한 AS 장관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관련해서 많은 문자가 왔는데 제가 하나 읽고 한 두 개 읽고 장관님이 한 두 개 읽어주세요. 예, 그중에서 장관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고생 심했겠네요. 그러나 2277 읽어주시죠, 장관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장관님 반성해야죠. 앞으로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할 일이 있으면 뉴스 공장에 바로 출근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러는데 또 웃었네요. 네, 6559도 읽어주십시오. 공장장, 우리도 알아듣습니다. 제발 장관님 말 좀 듣자고요. 저한테 말을 할 시간을 더 주세요. 네, 이런 두 종류의 문제가 이거 장관님 파이팅도 물론 오고 있습니다만 언론 관련 문제도 많이 옵니다. 아니 이거 놀라운 얘기다. 이거 처음 듣는다. 뉴스공장 듣는 분들이 이제 시사에 관심 많은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를 몰랐던 거예요. 포털에 안 뜨니까요. 네. 아마 쓴 매체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메인에 안 띄워주니까요. 네. 메인에 떠야지 알죠. 예. 그래서 포털에 계속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이 뉴스가 사실은 뉴스의 밸런스를 잡는 것인데 안 나왔어요. 아마 어딘가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틀림없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공장으로 출근하셔야 된다. 또 제가 혼자 말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저희 사장님 민원이 들어와 있네요. 영어 전문 채널 TBS EFM 강원도 평창에서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 방송하고 강릉 일대에서 매우 잘 들린다고. 예. 고맙습니다. 네. EFM도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가끔 올 때 EFM 듣기도 하는데 올림픽 얘기 한참 하고 있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흥분되는 거거든요. 네. 야, 마침 여기서 열리는구나 하고 가볼 수 있잖아요. 또 혼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평창에는 외국 기자들이 신문 방송 한 11,000명 정도 지금 오고요. 지금 앞으로 더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MBC만 2,400명이 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저 사실 요 방송 끝나고 외신 기자하고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남북 단일팀 이슈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고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리고 이게 왜 불공정하다고 얘기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인터뷰를 저한테 찾아서 예. 그렇죠. 저는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왜 저한테 안 오고 공장장님한테서? 자, 그러면 충분히 이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혹은 절반의 진실만 전달됐는지는 알겠습니다. 내막을 알고 보니 IOC가 훨씬 더 국제 아이스 하키 협회 연맹이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 그걸 넘어서는 가치가 여기 나온 거군요. 전 세계의 평화, 네. 전쟁이 막아지는 올림픽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그러니까 선수가 몇 명 더 늘어난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제 알았고요. 단일기 얘기만 잠깐 해보죠. 단일기도 이슈가 많이 됐는데 예. 여기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한반도기를 처음 들은 것은 91년인데요. 예. 한반도기를 남북이 합의해서 들은 깃발로 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IOC의 요구로 시작된 겁니다. 이것도 IOC. 네. 하긴 올림픽에 관련된 건 IOC가 최종 결정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되는 거니까요. 1963년입니다. 91년이 아니고 1963년에 브런디지 당시 IOC 위원장이 한반도기 들고 입장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47년에 우리가 IOC에 가입을 신청했을 때 예비 승인을 해주면서
남북은 당연히 한 나라인데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그리고 지금 예비 승인 단계이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각각 IOC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미 한 나라 한 깃발로 입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된다. 남쪽이 태극기 들고 오려고 하고 북쪽이 인공기 들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그때 1963년에 당시 IOC 위원장이 한반도기를 제안한 겁니다. 한반도기가 그렇게 탄생한 거군요. 네네네. 그리고 91년에 처음 들기 시작해서 9번 동안 그동안 9번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던 것이고요. 이 한반도기가 입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태극기는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IOC하고 개막식 행사에 관해서 이미 협약해 놓은 그 프로그램에는 개막식이 시작하면 대형 태극기를 8명이 들고 들어와서 운동장을 그 대형 태극기가 돌고 그 대형 태극기가 개항될 때 4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관중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일어나서 같이 애국가를 합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국기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렇죠. 개항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오면 우리가 금메달을 따도 한반도기가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문제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메달 목표를 8개로 하고 있고 전체 메달을 20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메달 딸 때마다 태극기가 올라가는 거고요. 네, 당연하죠. 그건 네. 그리고 금메달의 경우에는 애국가가 연주되는 거고요. 이거는 IOC 규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아침 어제 저녁 방송에도 대한민국의 인공기 펄럭인다라고 하는데요. 참가하는 95개국 모든 나라의 국기는 개항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평양에 가서 만약에 국제 행사를 한다 그러면 태극기가 개항되는 거고 평양에 가서 메달을 따면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제 스포츠의 이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의 기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또 그들의 생존이고 그들의 이제 방식이고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또 이쪽 진영에서는 또 그게 아니다 막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언론이 양쪽의 주장을 봐서 합리적인 주장을 실어주거나 혹은 최소한 공동으로 실어주거나. 근데 이 올림픽 관련해서는요, 초반에 이쪽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친북, 종북, 북한이 다 넘어간다. 체제 선전이 이용된다. 이 프레임으로 포털부터 도배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요, 어느 체제가 더 많이 선전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북한에서 응원단이 내려온다, 공연단이 내려온다, 그러면 체제 선전에 이용할 거 아니냐? 이제 개막식을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개막식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전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 생중계되는, 개막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개막식을 갖고 북한 공연과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느 체제가 더 많이 선전될 것인가, 어느 사람들이 더 많이 흔들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신감 갖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예술단의 공연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은 150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제 선전이 이용된다는 것도 너무 웃긴 게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이 중계가 돼요. 자기들은 한 번도 개최해보지 않은. 올림픽이 통으로 그쪽에 남한에서 열린다는 게 전달이 됩니다. 이거보다 큰 체제 선전이 어디 있어요. 저기는 공연단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올림픽이 통째로 남한에서 한다는 건데 체제 선전의 프레임도 정말 유치합니다. 유치한데 이게 본질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요.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안 나오셔가지고 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 그다지 성공적이 아닐 것이다. 네. 이런 얘기 오래전부터 표도 잘 안 팔리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표는 지금 한 70%를 다 넘겼고요. 네. 지금 직전 달에 주로 많이 팔리는 건데요. 지금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목표했던 90% 이상을 팔게 될 거라고 지금 올림픽 성공하지 못하라고 저주에 가까운 얘기도 표가 안 팔린다, 붕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장했던 것이 적자 올림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전한 올림픽이 안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북이 계속
포격을 하거나 뭐 무슨 장사정포를 쏘거나 도발을 하거나 이러면 진짜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해결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다음에 문제됐던 적자 3천억 정도 적자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동안 다 해결을 해서 소폭의 흑자를 낸 올림픽으로 치를 것으로 지금 다 계획을 해놨고요. 흑자. 예, 흑자 올림픽이 될 것이고요. 안전한 올림픽이 되고 흥행에도 성공하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발전된 ICT 기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되는 5세대 이동통신 5G를 통해서 빛의 속도로 가는 이런 모습들과 UHD 영상으로 나가는 것, 이런 영상들을 전 세계에 송출한다든가, 그다음에 VR, AR을 통해서 우리 올림픽의 모습들을 중계하거나 보여주는 기회들을 가지고 정말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한국이 선진국이 틀림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해서 번영으로 이어지는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의 평이 평화의 평이고 창이 번창의 창이라고 생각을 해서 평화와 번영의 두 가지를 다 이룬 올림픽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V 사장님이 저한테 표를 2장 주셨어요. 네, 갔다 오라고. 네. 이걸로 아마 하와이를 떼우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거기 갔다 오라고. 생각해보니까, 예. 뭐, 수도권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2-3시간 만에 갈 수 있으니까. 네. 서울에서만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 올림픽에 관련해서 초반에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가지고. 네. 더더욱이, 그리고 이제 성공하면 보수 진영 입장에서 싫잖아요. 아니,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올림픽은 싫어해요.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 이건 이런 기회, 이 어렵게 준비한 올림픽을 통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3만 불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번영의 계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온 국민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을 어떻게든 기원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문체부 입장에서 네. 이렇게 편파적인 보도나 혹은 뭐 절반의 진실만 전달하거나 혹은 반드시 알려져야 할 것이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뭐 포털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IOC가 결정한 이야기고 이런 보도가 뭐 메일에 등장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혹시? 뭐 관심이 많죠.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많으시죠. 네. 근데 뉴스공장을 나가서 알릴까 말까를 주저한 제가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고 제 말은 이제 그 문제도 관심이 있으면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그 문제도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예.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포털은 공공의 영역에 이미 들어왔거든요. 사기업이지만 네. 그 영향력 사기업이 그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건 당연한데 그 포털의 화면은 완전히 공공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다른 레벨의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갑자기 문체부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상관 있죠. 자체적으로도 예 그런 문제들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아예 그냥 이 문체부 조직 중에 예. 언론을 상대하는 조직 자체를 포털 쪽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체제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거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네네. 이슈인데 오늘 올림픽 이야기니까 예.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네네. 나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렇죠. 포털은 공공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네. 예. 그런데 공공의 어떤 효과적인 감시를 받고 있지는 않죠. 전혀. 예. 영역은 공공의 영역에 들어왔는데 완전한 사기업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예. 그런 면이 있어서 생각하다 보니 이게 문체부와 관련 있는 거잖아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하고 계시군요 뭔가.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마식령 스키장 훈련이라든가 네. 몇 가지 공동으로 진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네.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됐고요. 저희가 처음 제안한 것은 우리가 마식령에 가서 연습을 할 테니까 북도 내려와서 평창에서 연습을 해라라는 제안이었어요. 네. 처음 제안은. 근데 이제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그 제안은 우리는 가고
북한 선수들이 와서 여기서 연습하는 거는 이제 2월 1일 날 어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의 연습을 하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예술단을 비롯해서 많은 그 금강산 문화공연 등을 비롯한 것들은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는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작년 6월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안전한 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게 하자. 올림픽이 진행되는데 북에서 포를 쏘거나 도발을 하거나 이러면 올림픽이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문제입니다. 네, 세계적인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본래 올림픽이 그 전쟁을 멈추고 그 기간 동안은 평화의 시기를 갖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던 칼과 창을 내려놓고 사람을 찌르던 창을 누가 멀리 던지는지를 맞습니다. 겨루자라고 해서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신 자체가. 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돼 있지만 평화적 공존의 문을 열자. 그리고 이렇게 폐쇄적 대치보다는 평화적 교류를 통해서 공존으로 가는 그런 길을 열자. 열 수 있다면 열자. 스포츠가 연다면 그건 다행이다. 원래 스포츠 정신이 그런 거니까. 육체의 가장 빛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올림픽 경기입니다. 육체의 가장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참혹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가장 빛난 최고의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이 올림픽 정신이기 때문에 이걸 실현하자.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 한국에서 이런 걸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거를 실현해보자. 이 가치지향적인 제안을 올림픽 IOC위원회에서도 IOC도 하고 저희도 하고 특히 저희는 더 절박하게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완전히 이건 북한을 위한 올림픽 아니냐, 평양 올림픽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올림픽 전체가 진행되면 확언하건대 전 세계인들은 평양이 아니라 평창을 기억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갑자기 중간중간 본래 직업은 시인의 모습이 중간중간 육체에 빛나는 모습.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공무원들은. 듣다가 이분 시인이셨지? 아니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걸 보세요. 그 특히 피겨 페어 남녀가 같이 얼음판 위에서 하잖아요. 그냥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을 적절히 잘 분배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창출해내는 것이 피겨 페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음악이 계속 흐르면 음악이 끝나지 않으면 아름다움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다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피겨 페어거든요. 우리 삶의 곳곳도 빙판이지만 우리가 선택한 음악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이 피겨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올림픽 아닙니까? 시인 맞습니다. 장관님, 도정환 장관님은 20, 30대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엄청 날리신 시인입니다. 요즘은 시집이 안 팔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엄청나게 화제가 된 시인이셨고 중간중간에 공무원의 신분을 잃고 갑자기 시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서 현장에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올림픽을 직접 보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게 TV를 보셔도 좋지만 TV를 보시는 것과 현장에 와서 보시는 것의 차이는 방 안에 앉아서 통제를 먹는 것과 직접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는 것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오셔서 구경을 하시면서 감동적인 장면들을 만나시기를 권합니다. 역시 후반부는 막판은 시인의 모드로 맞습니다. 생각해보면요. 평생 다른 나라의 동계올림픽에 갈 일은 정말로 거의 없어요. 가고 싶어도 이 절차도 가기도 그렇고 표, 숙박 머릿속에 이제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요거는 기차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1시간 반이면 수도권에서는 강릉이든 평창이든 오셔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보다가 기차 타고 금방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1시간 반이면 길 막힐 때 서울 2시간 걸려요 길 막히면. 그런 생각하시고 후반부에 표가 더 많이 팔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거 앉아서 이거 텔레비전 보고 있지?
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때 가서야 생기겠죠. 네. 언론도 사실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도 잘 안 해주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만 보도하고 그러니까 논란. 그러니까 체육부 기자들이 기사를 쓰거나 방송을 내보내면 좋은데 정치부 기자들이 초반에 기사를 쓰면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점도 있고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이 올림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도 좀 푸시고 또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성공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다음엔 꼭 여기부터 나오세요. 감사합니다.